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박형남 지음. 검사는 사법부가 아니다. 판사님 강연을 듣고 확실하게 알았네요. 사법부는 판사뿐이고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라는 사실을. 5년 전 새내기 대학생을 상대로 한 법률 강연이 끝나자 참관 교수님께서 건넨 말이다. 전공이 다르긴 하지만 지식인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았다. 나중에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는데 판사와 검사의 소속이 어디고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 교과서에서 배웠을 텐데 현실과 다르기 때문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잘못 알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판사와 검사는 법을 공부해서 같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함께 배운다. 게다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에서 일하면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준다. 옛날에는 정문까지 같았는데 지금은 건물을 신축할 때 정문을 따로 둔다. 언론이나 시민은 판검사 또는 검판사로 집합명사처럼 부르면서 비슷하게 대우한다.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은 검찰, 암흑의 재소환, 조만간 사법처리라는 제목으로 보도한다. 정치권도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이라는 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가 밖으로 드러내길 거리는 판사들로만 구성된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판사와 검사는 어떻게 분리되었나?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고을 원님이 범인을 잡아서 취조하고 을러대서 자백받고 형을 선고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도맡아 한다.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장, 검사, 판사, 교도소장이 한 몸인 셈이다. 원님이 본래 하는 일은 고을을 다스리는 것이므로 군수와 세무서장까지 겸한 모양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 박문수나 춘향전의 이몽룡, 중국 송나라의 판관인 포청천은 검사일까 판사일까? 이렇게 죄인에게 벌 주는 권력이 나뉘지 않은 사회에서는 억울하고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죄인이라고 잡아들여 가혹하게 조사하고 때로는 고문까지 한 원님이 나중에 결백함이 드러나더라도 죄가 없다면서 그대로 풀어주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리라. 드라마에서 흔히 보듯이 어떻게든 무거운 형을 선고해서 입을 틀어막거나 괘씸죄라도 걸어 곤장을 때린 후 석방의 은전을 베풀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은 서양에서도 비슷했다. 중세 말기 종교적 이단자나 사회적 약자를 마녀로 몰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마녀재판이 대표적이다. 종교 재판관이 이단자나 마녀를 조사하고 심판하고 벌을 집행하는 것을 혼자서 처리했다. 러시아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에스파냐 세비야에 재림한 예수를 추궁하는 종교 재판관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근대에 들어와 3대 시민혁명의 결과 법으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통제한다는 법치주의를 받아들였다. 그와 더불어 국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삼권 분립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범인을 처벌하는 사람과 재판하는 사람을 나누어야 했으므로 오로지 재판하는 일만 하는 판사는 행정부의 품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사법부를 구성했다. 행정부에는 사법부의 범인을 넘기는 공무원, 즉 기소를 전담하는 검사를 두었다. 이렇게 기소를 전담하는 검사와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는 판사가 구분되었고 업무와 권한이 달라졌으며 그에 따른 윤리와 책임도 달라졌다. 한반도에는 1895년 가보개혁의 개혁법률 제1호로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되면서 판사와 검사라는 직책이 처음 등장했다. 시대에 따라 다소 변동은 있었지만 검사는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형사사법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했다. 검찰청법에서 공익의 대표자로 자리매김한 검사는 수사의 시작, 수사 방법 선택,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선택, 공판 진행, 재판 집행 등에 대한 직무상 권한이 있다.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은 다른 나라보다 집중되어 있고 이들은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을 주도한다. 게다가 수사와 재판 과정의 브리핑,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 소환사실 공표 등으로 여론을 유도하기도 한다. 현실을 살펴보면 검사가 형사사법에서 입법, 행정, 사법적 권한을 사실상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검사 출신이 많다. 법무부에서는 수많은 행정부 내부,
유관기관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형사재판의 집행 권한이나 교도소의 구치소 운영도 전담한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 검사들이 의원이 되어 법도 만들고 수사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집행해서 제대로 견제받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민주화를 거치면서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법원은 기소한 사건만 재판하기 때문에 검사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만성적인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정치권의 구조적인 금권선거 풍토는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의 힘을 더욱 늘어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과 진통을 겪은 후에야 제대로 정착될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대한민국에서 판사는 사법부 소속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보직을 정하며 검사는 행정부 중 하나인 법무부 소속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주요 보직을 결정한다. 재판에 대해 검사는 원칙적으로 민사, 행정, 가사 재판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형사재판에만 관여한다. 최근 검경 수사권 논쟁을 논외로 하면 형사 절차 중에서 수사와 기소는 검사가 주재하되 판사는 검사의 각종 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 심사 및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심사해서 강제로 기소하는 준기소 명령으로 검사가 한 결정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통제한다. 형사재판은 법정에서 판사가 주재하되 검사는 공소를 유지하고 적절한 형이 선고되도록 촉구한다. 재판 단계에서는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판사가 사법의 독립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는 검사가 권력형 부패나 정치인을 수사할 때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요체다. 검찰권의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하면 미국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나중에 대법관이 된 로버트 잭슨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검사는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 거기에 검사의 가장 위험한 권력이 있다. 그는 기소할 사건을 고르기보다 기소할 사람을 고른다. 지배 그룹이나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바른 견해를 가졌다거나 개인적으로 불쾌감을 준다거나 검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진짜 범죄로 변하게 된다. 언론 기사를 보면 검사에게도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의 독립이 자명함을 전제로 쓴 글이 있다. 검찰청법은 정치적 중립만 명시하고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적 독립을 내세우려면 먼저 검사 독립의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지, 판사 독립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설명하고 논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일부 주장은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 불공정한 인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다. 2020년 9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사 직무 수행의 독립성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정치 권력의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기능적 독립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된다고 한다. 법률 전문의 한 신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보도했다. 국민 다수가 그 길을 지지해서 입법화된다면 검찰권을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없어진다. 따라서 시민이 검사를 선거로 뽑는 방안을 비롯해서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통제 수단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함께 토론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운동 경기로 치면 형사재판에서는 판사가 심판이고 검사는 한쪽 선수다. 검사에 맞상대는 변호사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선고형이 났다고 법정 밖에서 거친 말로 재판부를 비난하고 언론을 부추기는 것은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고 법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프로야구나 축구 경기에서 감독이나 주장이 심판의 판정에 항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운동장 내에서만 가능하고 심하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한다. 운동장 밖에서 언론을 통해 심판을 모욕하는 선수나 감독은 없다.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상소하고 상급법원에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자세가 법치주의이고 법률가가 걸어가야 할 정도이다. 사법부 소속이 아닌데도 행정부를 대표해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검사의 이중적 지위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검사에게 부여된 카드 2장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책임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지켜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당연한 말을 새삼스럽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정반대의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정치를 맡기면 무엇부터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공자는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명은 명분과 실제가 합치되게 조정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각자의 위치에 걸맞은 의무와 직분, 권리를 규정하여 준수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법개혁이 잘 이루어지려면 검사와 판사의 직분과 직업윤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부터 언론은 검사가 수사에 들어갔고 사안이 무거우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정도로 보도해야 한다. 앞으로 지을 법원과 검찰청 청사는 미국과 같이 멀리 떨어져 지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70여 년간 겪었던 애증을 되돌아볼 때 이제 검사와 판사는 정확히 말해 조련해야 한다. 단 실제 결혼한 부부는 예외다. 법치주의는 권력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사건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를 낭독했다. 재판장이 선고하면서 시계를 본 것은 바로 그때부터 피청구인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상 최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법 절차에 따라 권력을 잃은 첫 번째 사례다. 조선시대 왕이 신하들의 반정으로 물러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혁명과 정변으로 하야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긴 했다. 이로써 최고 권력자도 법 아래에 있고 법을 어기면 재판으로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세계사를 보면 공동체가 크게 변화하는 시대에 법이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진나라가 법과 사상으로 춘추전국 시대를 끝냈다. 로마 공화정은 법으로 평민과 귀족의 갈등을 조정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근세 초서유럽의 왕들은 로마법을 이어받아 영주와 농민의 반발을 억누르고 국가의 기본 틀을 형성했다. 17에서 18세기 영국과 미국, 프랑스에서 일어난 근대 시민혁명은 올바른 체제와 권력에 관한 논쟁에서 비롯되었고 그 결과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헌법과 법률이 만들어졌다. 중국의 법가는 왕의 명령인 법을 일사불란하게 시행해서 신하와 백성이 왕권을 두렵게 여기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다. 조선은 통치 이념으로 인과 예를 바탕에 두고 국가체제를 구축하려고 경국대전을 지었다. 왕의 권력 강화와 효율적인 통치의 수단으로만 법을 활용했던 법가와 달리 조선은 유학의 가치를 몸으로 체현하고 실천하는 성왕으로 왕을 자리매김하고 백성을 인자하게 다스리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왕조국가에서 백성은 법을 지켜야 할 뿐 법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왕이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으나 왕이 자제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수 없었으므로 조선은 근대적인 의미의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법에 의한 지배에서 법의 지배로. 법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법치주의의 뜻에 대해 상당수 시민이나 언론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법치주의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시민에게서 부여받은 권력을 행사하도록 권력자들에게 명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다. 다시 말해서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이 권력자에게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가는 신민에게 법의 준수를 강요하지만 법치주의는 권력자에게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국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면 나치 독일의 파시즘 체제나 일제의 식민 통치가 모범적인 법치였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희화화되었다면 그것은 권력자나 엘리트의 법적 일탈은 제쳐놓고 시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훈계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되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영국과 미국에서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고 표현한다. 법의 지배는 권력자가 법 위에 서서 법을 도구로 이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와 다르다. 법의 지배는 법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법률적 불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치주의, 즉 법의 지배는 근대 시민혁명을 거치며 씨를 뿌렸고 20세기에 들어와 나치즘과 공산주의 등 전체주의와 싸우고 열매 맺으며 헌법의 둥지를 틀었다. 입법부와 행정부 등 정치 권력이 권력을 남용해서 시민을 억압하고 짓누를 때 독립한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견제하고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 사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오랫동안 시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데 앞장선 한승원 변호사의 평가를 들어본다.
정치적 사건의 재판은 사법의 명과 암을 국민 앞에 집약하여 보여주는 시험대가 된다. 해방 이후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 사법부는 바로 그 집권 세력에 시달리는 시련을 겪어왔다. 그런 풍파 속에서 일부 법원 수뇌부와 일선 법관들이 자이든 타이든 정권의 의도에 추종하거나 영합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산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권력의 간섭과 위협을 무릅쓰고 올바른 재판을 견지하여 사법의 명맥을 지킨 법관들, 그로 인해서 온갖 박해와 불이익을 당한 법관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3번에 걸쳐 사법파동에 분연히 나섰던 많은 법관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자 용기를 발휘했다. 사법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뜻있는 법관들의 고민과 용단이 우리 사법부의 채통을 살리는 자연스러운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절차와 형식을 갖춘다. 과거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도 법치주의를 내세워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민주화운동을 억압하고 처벌했다. 그 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보상하는 법률이 제정되자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민주화운동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필자는 판결문에 이렇게 썼다.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은 시민이 정부에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국민에 의해 국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항해서 시민이 국가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정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는 활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항거 행위 자체의 동기나 목적만 고려 요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당시 정부가 어떤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으며 이에 대항하는 항거자의 행위는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어지는 법이고 몰아치는 비바람과 흐르는 물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골짜기의 모습도 달라지는 법이다. 법치주의는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법치주의는 역사적으로 정치 권력자의 자유와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원리이자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리로 발달해왔다. 법치주의 국가가 시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이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권 보장의 대원칙을 밝히고 이어서 개별적 인권을 자세하게 규정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한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법치주의에서는 특히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부족할 때 개개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은 심해진다.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소수자의 인권을 해하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사회는 법치주의 사회가 아니다. 죄수의 신체 장기를 떼어내서 이식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불임수술을 시행하는 것, 불황하나 조직폭력배를 함부로 잡아가두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은 모두 불법이고 부정이다. 다수결 원리로 운영되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 때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는 권력의 향배나 수시로 변하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신청한 성별 정정을 받아들인 고종주 판사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다. 성정체성에 관한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섞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인 그 바탕에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깔고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소수자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인격의 실현과 행복 추구에 불편함이 없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하고 성숙한 복지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권력자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법을 이용한 측면이 많았다. 법이 인간의 존엄에 바탕을 두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법조인도 화제로 삼기를 꺼렸다. 교과서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까지 동원해서 악법도 법이라고 가르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이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소크라테스 재판을 악용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과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법은 법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법치주의, 지금 이 땅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공직선거법상 선거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인 신분 상실, 공직 취임 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이 부과되고 선거 결과가 무효로 된다. 선거재판에서 유무죄와 양형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각종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들은 꼬투리라도 잡아 상대방을 고소 고발하고 검찰은 공소시효 기간 6개월 이내에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바쁘다. 법원은 선거 전담 재판부를 두어 법정 처리 기간인 1년 이내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한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유력 정치인 사건에서 공직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과장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많은 비판과 비평이 있었다.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며 형성된 민주화 운동은 1987년 민주헌정 체제를 낳았고 민주헌정 체제 아래 정치 권력은 수시로 교체되었으며 헌정 체제의 결실로 헌법재판소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나 갈등이 정치 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재판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과거 청산, 대통령 탄핵 여부, 신행정수도 건설의 위헌, 간통죄 위헌, 존엄사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떠오른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정치의 사법화라고 부르며 그 원인을 다양하게 설명한다. 그들에 따르면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화 이후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정착되고 사법부의 독립이 강화되며 심화되었다. 정치권의 분열로 국회가 효과적인 정책 결정에 실패하거나 정치적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졌다. 한편으로는 헌법 규범이 생활화되고 시민이 기본권을 지키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시민사회와 공익단체가 소수자를 보호하려고 공익소송을 내는 일이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치열한 선거운동이나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소소한 다툼까지 미주알 고주알 폭로하고 고소 고발전을 벌이면서 정치의 범죄화까지 증가했다. 정치의 사법화,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의 사법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20세기 후반부터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종래 정치 세력 간 힘의 논리에 의해 마쿠에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던 국가적 사안이 민주주의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정치 과정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 사법부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인종차별 종식, 여성의 낙태권과 소수자 보호,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과 이민정책 등을 결정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5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을 살펴본다. 18세 흑인 소녀 린다 브라운은 집에서 가까운 백인 학교를 놔두고 매일 1마일을 걸어가 통학버스를 타고 흑인에게만 허락된 학교에 다녔다. 어린 딸에 대한 안타까움에 철공소 노동자 아버지는 정부의 흑백 분리 교육 정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 전쟁으로 흑인 노예들은 해방되고 헌법상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남부 주정부는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공공건물과 학교, 교통수단 등 공공시설을 백인용과 흑인용으로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흑인을 차별했다. 이런 정책은 명백히 부당했으나 백인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워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인종적으로 분리된 교육시설은 근본적으로 동등할 수 없다며 브라운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흑인 학생에게 공동체에서 열등감을 조장해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어떤 학자는 공론장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사법적으로 해소되어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위협받는다고 비판한다. 선거로 선출되지 않아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서 의회주의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학자는 선거 절차의 결함과 의회의 분열로 인해 정치적 결정과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에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반박한다. 입법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권력자의 초법적 행위에 대처해서 민주주의를 다지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정당이나 국회 등 정치권이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았거나 사법부의 책임을 떠넘긴 측면이 많다고 본다. 결론이 올바른지에 대한 논쟁은 많으나 사법권이 국민 주권과 정치 권력을 무시하거나 뛰어넘었다는 평가는 비교적 소수다. 시민에게는 누가 결정했는지보다 어떤 결정인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오히려 폭로 고소 고발로 벌어진 형사사건에서 판사가 법적 판단으로 결론을 내면 극도로 편향된 생각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판결을 불신하거나 찬양하는 한국형 정치의 사법화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정치의 사법화는 역으로 정치 권력이 사법부의 판단을 유도하거나 재판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 정치의 사법화가 일상화되면 재판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의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에 압력을 넣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우리나라 정치가 양극화 현상을 보일수록 팬덤 현상을 보이는 시민은 지지하는 세력의 정치적 입장에 우호적으로 결론 나면 명판결, 소신 판사라고 추켜 세우고 반대일 경우 판사의 출신지나 친인척 사생활에 대해 신상 털기에 나선다. 사회 정치적 분열과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그대로 법원을 흔든다. 어떤 판사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판결 이유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내서 논란과 시비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증폭되면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신뢰는 위기를 맞는다.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줄여나가려면 정치의 사법화는 기본적으로 사법의 독립이 보장되는 곳에서 문제가 되므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민주주의와 사법체제가 발전하면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정치 사회적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법부는 이를 촉진하고 보완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힘의 논리나 수의 많고 적음을 의식하지 않고 치밀한 논증과 수사로 정치권과 시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로 그 점에서 정치와 사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판사는 일상생활에서나 재판에서나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인에게 때로 요구되는 부정직성과 당파성, 냉혹함을 판사가 보여주는 경우 정치권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을 문제 삼고 언론은 사법부를 더 세게 비난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법률 실력과 법조 경험을 기준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법은 판사의 관료화를 촉진하고 시민의 뜻이 사법 절차에 반영되지 못하므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법관 선거는 미국에서 주 판사 등 극히 일부에서 실시된다. 판사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선거운동을 벌여 당선된다면 반대파 시민은 재판의 공정함을 믿지 않을 것이다. 국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입법부나 행정부와 달리 법관을 선거로 뽑지 않는 이유는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는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거로 좌우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브라운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이 대표적이고 우리나라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재판을 비롯해서 사례가 많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파가 사법권까지 장악하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사라진다. 이런 점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사실상 다수 정파에게 준 현행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임이나 중임이 불가능하며 임기는 12년으로 연방하원과 상원이 절반씩 선출하는데 가중 정족수로 선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권력이 교체되더라도 고위 법관 상당수가 재직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임기를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거나 법률을 개정하여 소수 정파의 비토권을 보장해서 임명할 때 국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수사권이 개입되면
선거 결과가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되어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공방 과정에서 법적 규제의 척도가 낮아질 경우 토론회 질이 낮아지고 유권자 관심이 떨어져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반박하는 소수 의견도 있다. 이 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이끌어내려고 법원이 지향하는 목적을 드러낸 점에서 이례적이다. 앞으로 그 잣대가 정파를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자에게 적용된다면 불공정 논란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법원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 사건에서 정치적 권한을 스스로 억제한 것은 한국형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다만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공직 후보자들의 발언에서 옥석을 구분하는 일은 유권자 몫으로 남았다.